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의과대학의 내년도 모집 인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정부 목표였던 2,000명보다는 줄어든 최대 1,500명 안팎이 될 전망인데 임기를 시작한 의사협회 회장은 의대 증원 정책을 하나하나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6세에서 17세 사이 소아 청소년 가운데 16%가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4%에 불과해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를 만들 때 세정제로 쓰는 유기용매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분리막은 슈퍼플라스틱으로 불리는 고분자로 만들어 독성이 강한 유기용매에도 손상되지 않고 잘 투과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 어린이날 연휴에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다 봄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요일까지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날씨가 나타나겠지만 어린이날인 일요일부터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애초 목표했던 2,000명보다는 적은 1,469명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모집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차의과대학 의전원까지 포함하면 최종 규모는 1,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대학들이 제출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는 모두 1,469명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대학원인 차의전원을 제외한 39개 학교가 모집 인원을 제출했습니다. 사립대학 대부분이 정부 방침대로 정원을 늘리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성균관대와 아주대, 울산대 등 5곳만 10명에서 20명 정도 증원 규모를 줄였습니다. 국립대 가운데 증원 대상이 아니었던 서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교는 증원분의 60에서 85% 정도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차의전원이 증원분 그대로 신입생을 뽑을 경우 내년 의대 신입생은 최대 1,509명 늘어나게 됩니다. 애초 정부 계획보다 500명 정도 적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2026년도 신입생 모집 때 2,000명 증원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료계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협상한다면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온다면 2026 학년도 이후에 증원 규모도 논의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의대 증원의 마지막 변수는 법원 결정입니다. 만약 의대 증원 추진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학들은 다시 지난해 정원인 3,058명을 기준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해야 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대 정원, 증원 등 불합리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뜯어고치겠다며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부는 의료계가 사분오열돼 패배하길 바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제출하라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며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는 기존 연구 자료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026년 대학 입시는 수시 80%, 정시 20%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교협은 수시 가운데 85.9%를 학생부 위주로, 정시는 92.2%를 수능 위주로 뽑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도권 대학의 경우 수시 전형에서 논술 위주 전형으로 1,160명을 더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5천여 명으로 의대 2,000명, 간호대 1,000명 증원 계획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의무 반영해 감점하거나 지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첫 실태 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겪어본 비율이 1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국의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 청소년 6,275명 가운데 16.1%가 정신장애를 겪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사기간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비율은 7.1%로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전문가 도움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비율은 소아와 청소년이 각각 4.7%와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에 비해 2배 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쉽게 자신의 정신 건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키가 10년 전과 비교해 1에서 7cm 더 커졌고 성장 속도는 2년 더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만 7에서 19세 아동과 청소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인체 치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남자의 경우 10년 전과 비교해 초등학생은 4.3cm, 중학생은 7.4cm, 고등학생은 2.2cm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자의 경우 초등학생이 2.8cm, 중학생은 3.3cm, 고등학생은 1.9cm 더 커졌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 성장이 최대치에 근접하는 성장 고점기는 남자는 만 16에서 17세에서 만 14에서 15세, 여자는 만 15에서 16세에서 만 13세에서 14세로 2년가량 빨라졌습니다. 또 과체중 이상의 비만도 판정을 받은 비율은 모든 연령을 기준으로 남자 20%, 여자 14%로 남자의 비만도가 여자에 비해 높았습니다. 어린이들이 텃밭을 가꾸면 식습관이 개선되고 신체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물이나 자연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입니다. 앞마당에 도시형 텃밭이 설치됐습니다. 상추, 시금치, 치커리. 요즘 소위 금값이라는 귀한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씨 뿌리고 물 주고 수확까지. 원생들이 꼬마 농부가 돼 매주 한 차례 2시간씩 텃밭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공들여 직접 키운 채소로 요리까지 하니 편식 문제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맛있는 샌드위치! 얌얌 맛있다! 활동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낮잠 잘 때도 굉장히 깊이 자는 경향이 있고 또 저녁에 일찍 자고 그러면서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식습관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영양의 밸런스가 이제 생기잖아요. 텃밭 정원을 활용한 농업놀이가 유아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신체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이 농업놀이에 참여한 유아를 참여 전으로 비교 관찰했더니 식습관은 5%, 신체 활동 역량은 11.7%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수면의 질은 5.7%, 식물에 대한 관심이나 자연 친화도 역시 2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키운 채소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주면은 거부감 없이 비트를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식습관도 개선되고 이제 물주기를 규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체 활동량도 늘게 되고요. 농진청은 꼬마 농부놀이 프로그램을 보육기관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늘봄학교에도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책자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올해 어린이날 황금 연휴에는 주말까지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다 휴일부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봄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날씨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서울 낮 기온이 금요일은 28도, 주말인 토요일은 29도까지 크게 오르며 한여름 날씨가 나타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날이자 절기 입하인 휴일에는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 경기 북부 등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예고됐습니다. 기상청은 갑작스런 비로 산간 계곡에서는 고립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야영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제주도 등 섬 지역과 일부 내륙 해안에서는 항공기와 여객선 결항, 지연이 우려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진 해일,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난 1월 동해안에서 31년 만에 지진 해일이 관측됐는데 당시 기상청의 예측치와 실제 해수면 높이에 크게 차이가 나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이 출범 이래 처음으로 발간한 지진 해일 분석 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일본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하자 동심원 형태로 발생한 해일이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도달했습니다. 기상청이 처음 예측했던 지진 해일 높이는 최대 50cm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묵호항에서는 82cm가 관측됐습니다. 국지적인 지형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묵호항 조위관측소에서 확인된 최대 해수면 높이는 101cm. 기상청이 관측한 지진 해일 높이보다 19cm가 높고 처음 예측한 수치와는 무려 50cm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해수면 높이에 영향을 주는 조수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기상청에서는 지진 해일 자체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조수의 영향을 제거하고 순수 지진 해일 높이만을 계산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수면의 높이가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과 대응 과정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쏟아지자 기상청은 해수면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반영된 총수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속 등 해수위 변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총수위 정보를 고려해서 지진 해일 예측과 영향 분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1년 만에 발생한 동해안 지진 해일. 이번에는 다행히 피해가 없었지만 잠재적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 해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번 관측 결과를 토대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사람이 직접 다니기 어려운 남극 곳곳을 돌아다니며 기상과 지질 현상을 관측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극지연구소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로봇융합원 공동연구팀은 남극에서 지진과 기상현상, 빙하의 움직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극저온에서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통신 장비에 연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된 시스템을 지난해 12월부터 2달간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인근에서 운영해 본 결과 50km 떨어진 곳에서 초속 10MB 이상의 속도로 자료를 받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를 만들 때 유기용매를 세정제로 쓰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유기용매가 한 해 200만 톤에 이르는데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반도체 집적 회로를 만드는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씻어내거나 반도체 표면에 회로를 박아넣기 위해서는 메틸 피롤리돈과 같은 유기용매가 꼭 있어야 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의학과 정밀화학 분야에서도 유기용매가 두루 쓰이는데 마지막 공정에서는 가열하거나 분리막으로 걸러내 버려집니다. 독성이 강한 유기용매는 기존 분리막 소재인 폴리이미드로 제대로 걸러낼 수 없고 재사용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유기용매가 한 해 200만 톤에 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더 강하고 잘 거르는 분리막을 개발했습니다. 슈퍼플라스틱으로 불리는 고분자, 폴리벤즈 이미다조를 활용했습니다. 거른 뒤 유기용매를 얼마나 잘 배출하는지를 나타내는 투과도와 용매에 섞인 특정 물질을 잘 걸러내는지를 보는 선택도 모두 기존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실제로 분리막을 독한 유기용매에 3주 넘게 담가놨는데 녹지 않고 그대로 형태가 유지됐습니다. 알코올과 같은 유기용매는 사실 일반 분리막으로도 걸러질 수 있는데 좀 더 독한 유기용매 같은 경우는 이 분리막 자체가 녹거나 아니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분리막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유기용매에서도 손상되지 않고 잘 이렇게 투과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성이 강하고 대부분 수입하는 유기용매를 버리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입니다. 이번 연구는 분리막 공정 분야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멤브레인 사이언스에 게재됐는데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강하영입니다. 애니메이션 업에 나오는 풍선에 떠오른 집 기억하시죠? 실제 이런 집에서 머물게 된다면 어떨까요?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올여름에 선보일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픽사의 명작 애니메이션 업에 나오는 집입니다. 풍선 8천여 개에 매달려 공중에 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미국 뉴멕시코주 아비퀴우에 직접 지었습니다.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18톤에 이르는 집을 15m 높이로 끌어올렸습니다. 또 다른 애니메이션 엑스맨 97 속 주요 무대인 엑스맨션도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에 만들어졌습니다. 엑스맨들의 훈련 공간 데인저 룸도 똑같이 꾸며졌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오르쉐 미술관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미술관을 통째로 빌려 명물 시계탑을 객실로 꾸몄습니다. 이탈리아 마라넬로에 있는 페라리 박물관도 숙소로 꾸며졌습니다. 페라리 좌석에 사용되는 가죽으로 만든 침대에서 자고 세계적인 카레이서와 함께 레이싱을 체험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이벤트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11곳에 특별한 숙소가 마련됐습니다. 생활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 기기를 통한 경험으로 축적되면서 삶 자체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요즘. 독특하지만 현실인 숙소를 통한 경험이 가능해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중국이 문자를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 소라의 대항마 비두를 공개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첫 자체 개발 AI 영상 제작 모델이 공식 발표됐다며 기타를 치는 자이언트 판다와 물속에서 헤엄치는 강아지 등 데모 영상을 방송했습니다. 비두가 만들어내는 영상 길이는 최대 16초에 불과해 최대 60초짜리 영상을 제작하는 소라에 비해 짧습니다. 비두는 지난해 3월 베이징에 설립된 스타트업 성수테크놀로지와 칭화대가 공동 개발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미국 국민 절반이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가 최근 미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가 틱톡 금지에 찬성했고 32%는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에서 60%가 틱톡 금지를 지지한 반면 18에서 39세 응답자는 40% 정도만 지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틱톡을 사용해 미국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58%가 동의했고 응답자의 46%는 중국이 틱톡으로 미국인의 일상을 감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하원은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안보 지원 패키지 법안과 함께 틱톡 금지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최장 1년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가 부진한 법인의 지정 취소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도매 시장 경쟁 확대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해 농산물 가격의 절반에 달하는 유통 비용을 1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농산물 도매 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5년에서 10년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법인은 공모제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지정기간 중에도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쟁 결여, 과다한 수익 구조 등을 지적받아온 공영 도매 시장에 대해서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성과가 낮은 법인은 퇴출시키고 신규 법인은 공모하겠습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 9개 중앙 도매 시장 법인 중심으로 최대 7% 수준인 위탁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락시장 내 첨가법인은 거래 품목 제한을 없애 법인 간 수수료와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도매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출하 단계에서 미리 품목과 물량의 정보를 입력해 반입량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송품장 활용이 확대됩니다. 가락시장에서 현재 무와 배추 등 6개 품목에 적용 중인데 하반기에 사과 등 16개로 확대하고 2027년엔 전 품목에 적용됩니다. 정가 수입 매매 비중을 2022년 19%에서 2027년 25%로 높이고 도매 기준 가격 공시 제도도 품목별 품질 등급에 따른 가격 공시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정부는 유통 구조를 개선해 농산물 가격 급등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유통 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대 물가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는 한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 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 신고제를 도입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하면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게 농산물 매점 매석 고시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요즘 마트에서 사과 한 봉지 사기도 참 부담스럽죠. 그런데 앞으로는 사과 한 개씩 낱개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는 원하는 만큼만 사고 포장 등 유통 비용을 줄여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과 한 봉지에 18,900원. 치솟은 금사과 몸값에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가격을 봤는데 너무 비싸서 그냥 들었다 놨다만 하고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봉지로 사 먹기는 좀 힘들고요.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만큼 몇 개씩 이렇게 샀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과의 경우 출하 단계 비용 가운데 69%가 이렇게 선별하고 포장하는 데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뛰는 사과값을 잡기 위해 앞으로는 이런 유통 비용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사과와 양파 등 일부 품목의 포장을 아예 없애고 낱개로 팔기로 한 겁니다. 유통 과정을 거치며 생기는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온라인 도매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청과와 축산, 양곡 외에 수산물까지 판매됩니다. 정부는 농산물 거래 품목도 가락시장 수준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가락시장 규모인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이와 함께 물가를 잡기 위해 산지 출하 비용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산지에서 상품을 나르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깔판인 이른바 팔레트는 그동안 공급업체 독점으로 유통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경쟁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고물가를 계기로 복잡한 유통 과정과 유통 마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실제로 소비자가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앞서 아이들의 발달에 텃밭 가꾸기가 도움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한동안 고공행진했던 채소값에 밥상에 올라오는 채소들 직접 길러볼까 실제로 생각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채소류 중 상추나 쑥갓, 당근이나 고구마 등은 가정에서 재배하기도 쉽고 서울 각 구청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상자 텃밭도 보급 중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